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근대문학과 웹소설 강의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웹소설 스토리텔링을 위한 기초 다지기라고 했어요. 네, 제 수업은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제 수업 뒤에는 이제 작가님이 오셔서 직접 웹소설 어떻게 작성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실 텐데요. 저랑은 그 전에 이제 계속 기초를 다지는 이런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혹시 제가 여기 앞에 사진에 넣은 거 보셨나요?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작품? 네, 지금 끝났을걸요, 최근에? 네, 그래서 이 작품 넣어봤는데요. 사실 이런 작품들처럼 웹소설 자체는 웹소설이나 웹툰이나 이런 것들이 OSMU 돼서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웹소설을 쓸 때 도대체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들 텐데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는요. 웹소설도 소설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웹이라는 이 웹 플랫폼이라는 매체에서 그것이 서비스 되고 있다 뿐이지 얘는 기본적으로 소설이에요. 소설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장르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웹소설을 쓸 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그냥 이게 웹에서 연재되고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이거는 소설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문학이기 때문에 그 문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식들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소설 구성의 3요소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소설을 구성할 때 뭐가 필요하냐, 그리고 그게 왜 필요하고 왜 그거부터 고민을 해야 하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실 소설 구성의 3요소는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은 아마 학교에서 배울 때, 소설을 배울 때 얘네들을 먼저 배우게 돼요. 희곡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런 요소들을 먼저 보게 되는데,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인물, 사건, 배경. 다 들어보셨죠? 네, 소설 구성의 3요소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잠깐 뭐였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도 막상 이걸 딱 보면은, 맞아, 저거지. 라고 끄덕이는 게 돼요. 근데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가끔씩 정신줄을 놓으면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 그런데 딱 보면은 당연히 이게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들 중에 사실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당연한 것들은 많지 않아요. 당연하다라고 그냥 넘어가기엔 거기엔 분명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들을 알고 넘어가는 게 왜 그게 필요한지를 가슴으로 더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물. 네. 인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인물 하면 우리 모두 소설로 들어가면 인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인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물? 사람. 사람? 인간. 우리잖아. 우리를 모델로 한 거잖아.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착각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인물은 인간이랑 사람이랑 동일한 개념이 아니에요. 인간을 모델로 만들었지만 인물 이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큰 착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많은 그러니까 작법을 배우거나 아니면 창작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이 처음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물이라는 것은 인간을 본따서 만든 거니까 그냥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안 그랬어요? 굉장히 훌륭해요. 저는 어렸을 적에 그런 줄 알았어요. 인물이라 그러면 인간인 줄 알았어요. 나는 인간이고 내가 인간을 아는데 잘 할 수 있지 않아? 라고 생각했고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인물은 이꼴 인간이 절대 아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거는 인물은 분명히 인간과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꼴은 아니다. 인간과 분명히 다른 지점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전제로 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방식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소설 속의 인물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비슷한 점이 있지만 다른 지점들, 이 다른 지점들을 전제해 놓고 소설을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작품을 쓰게 된다면 작품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그대로 그리는 게 소설 속의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소설을 쓰면요, 좋은 작품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인간과는 다른, 소설 속의 인물은 조금 다른 지점들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생각하시고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겠죠. 왜? 인간을 모델로 했는데 왜 인물이라는 건, 소설 속의 인물이라는 건 왜 인간과 똑같지 않고 비슷한데 다를까? 왜 그런지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텍스트 안에다가, 이런 PPT 안에다 텍스트 많이 안 넣는 편인데 여기는 제가 일부러 넣었어요. 인물의 의미를 보면요, 일단 첫 줄을 딱 보시면요, 실제 인간과 닮아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 살고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오늘 비 오잖아요. 네, 비 오면서 비 올 때 이렇게 딱 나와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혹시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비가 와서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시나요? 안 기억하죠. 그리고 나서 그러고서 학교에 갔단 말이에요. 학교에 가서 1교시에 뭐 했는지, 2교시에 뭐 했는지, 3교시에 뭐 했는지, 4교시에 뭐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시나요? 안 기억해요. 안 기억한다고 말했으면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우린 인간이라서 그런 걸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소설로 들어가 봅시다. 얘가 소설이건 웹소설이건 드라마건 상관없어요. 어떤 서사 안에 있는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얘네들은요, 좀 이상해요. 아침부터 예민해요. 비가 오면은요, 얘네는 인물이라는 존재들은 어떠냐면 비가 오면 얘 성격대로 움직여요. 성격이란 말에 대해서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지만, 뭐냐면은 우린 그냥 일어나서 아, 창문을 열고 아, 비 오네? 아, 뭐야, 우산 쓰고 가야 돼. 그래서 나오고서 별 생각이 없어요. 물론 잠깐 우울했거나 뭔가 다른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비가 와서 굉장히 경쾌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을 보통의 인간들은요, 하루 종일 그 감정을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런 거 안 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생각할 때는 있지만 그걸 계속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소설의 인물들은요, 만약에 작가가 이 인물이 비를 굉장히 좋아한다 혹은 굉장히 싫어한다 라고 설정을 해놨으면요, 얘는 하루 왼종일 그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는 얘가 하루 왼종일 그 생각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보는 텍스트 안에서는요, 걔가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 부분만 봐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해요. 사실은 얘도 어쩌면 인간들처럼 아침에만 생각했다, 점심에 잠깐 생각했다가 저녁에 잠깐 생각하려다가 말려다가 그냥 포기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텍스트 안에서 얘가 계속 비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비가 와서 굉장히 좋아하거나 이런 장면들을 보기 때문에 얘가 정말 비를 하루 왼종일 생각했을 거라고 착각하게 돼요. 이것만 봐도 얘는 인간과 다른 존재예요. 인간이라면 하지 않을 일을 얘는 한단 말이죠. 이런 점에서도 인간과 닮아 있지만 우리와 달리 이 현실 세계에서 살고 행동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움직이는 애냐, 이런 거죠. 작가에 의해서 창조되고 그 다음에 특정한 의도와 계획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구성물이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간과 똑같지 않다. 이 인간처럼 그려지긴 했지만 이 인물이라는 것은 최소한 작가가 이런 성향을 가진 인물이야, 이런 성향으로 이런 방식으로 움직일 거야 라고 설정해 놓은 나름의 설정값 안에서 움직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인물에 대해서 보는 거는요, 이 작가가 이 인물에 대해서 독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그 부분에 나온 정보들만 가지고 우리는 그 인물을 판단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뭐냐면요, 한 인간을 판단하는데 아, 나 저 사람을 다 알아 라고 말하는데 아침에만 만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린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소설에서는 어떻게 보면 때로는 그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의도한 대로 어떤 조건값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구성물로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요. 동시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얘는 우리처럼 호흡하고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얘는 뭐예요? 문자로 기록된 기호예요.
주인공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 앞에 나온 경이로운 소문, 걔를 텍스트로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문이는요, 우리 옆에 없어요. 내가 소문이를 굉장히 옆에 있는 사람처럼 느낀다고 해서 소문이라는 인물이 우리 옆에 실존하는 건 아니잖아요. 걔는 기호이고, 문자로 썼을 땐 기호이고, 그림으로 그렸을 때는 이미지고, 영상으로 보면은 말 그대로 영상 이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독자는 온전한 인간 한 명을 텍스트 안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구성된 인물과 대면하는 거예요. 그 말은 웹소설을 창작한다면 여러분들이 인물을 그려낼 때는 그냥 뭐 비슷한 나이 또래의 얘를 여기다가 넣으면은 작품이 굴러가겠지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인물의 캐릭터와 이 인물이 나이가 몇 살인지, 이 인물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 건지, 왜 그렇게 움직일 건지, 이거를 작가가 머릿속에 생각해 넣어야 돼요. 그 안에서 인물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의도 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의도된 바 위에서 구성되면 그 다음부터 인물이 살아서 자기 혼자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또 의도를 끝까지 밀고 가면 어떻게 되냐? 자기적이라고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에서 감각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창작자는 소설을 쓸 때 가장 먼저 뭐부터 구성해야 되냐면요. 인물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17살짜리 주인공을 넣을 건지, 18살짜리 주인공을 넣을 건지, 19살짜리 주인공을 넣을 건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의 하이틴물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무조건 18살이에요. 아, 이제는 만 나이니까 17살이겠네요. 네, 하이틴물의 특징이 왜 고2냐? 라고 하면은 고1은 어때요? 좀 어려요. 약간 아직은 어리다라는 느낌이 들고 고2는 좀 컸는데 뭐예요? 고3보다는 입시 스트레스가 덜하니까. 네, 그래서 고2가 좀 적절하다. 여러분 분석해 보세요. 하이틴물 분석하면은 대부분 메인 스토리 라인이 진행되는 나이대가 다 고2예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고2만 존재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중학생을 다루면 중2만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창작자가 그 연령대를 잘 들여다보고 그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왜냐면 고3은 학원에 갇혀 있어야 되니까 잘 못 움직이거든요. 이런 조건들을 다 생각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18살짜리를 할 건지 17살짜리를 할 건지 혹은 20살짜리를 할 건지 이거부터 성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얘가 기본 캐릭터가 뭔지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실제 소설에는 그게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가는 미리 다 생각해 놔야 돼요. 얘가 왜 그런 식으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하기 위해서 이 인물의 배경도 쫙 생각해 놓고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왜? 이게 누구의 역할이니까. 이 인물은 실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작가가 구성해 주지 않으면 이 인물은 뒤가 없어요.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란 존재인지 작가가 구성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작가가 먼저 고민해야 한다. 그러면 왜 이 인물이 중요하냐? 스토리라는 건 이렇게 구성되거든요. 스토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문장이에요. 우리가 스토리라고 이해하지만 이 스토리는 문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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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이 연결돼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스토리는 뭐냐? 문장이다. 그럼 문장은 뭐로 구성되냐?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들을 뽑아라. 그러면 뭐예요? 일단 주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동사가 있어야 돼요. 물론 여기에 목적어도 있고 다른 것들도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는 주어하고 동사 없이는 문장이 구성될 수 없다라는 걸 전제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 주어에 해당되는 게 누가 되는 거예요? 소설에서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얘가 존재해야만 주체, 주어 이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동사는 뭐가 되느냐? 이 인물이 행위하고 사고해야지 이제 비로소 뭔가 동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인물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시작될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도 등장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없어요. 인물이 없다는 건 이런 건 거죠. 제가 여기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2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이대로 앉아 계신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도 등장하지 않으면 제가 여기 안 서 있으면 아무런 강의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그냥 계속 앉아 계셔야 되는 거죠. 인물이 없다는 건 그런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 페이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 그래서 인물이 일단 움직여야지 주어와 동사가 성립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움직이냐? 그리고 또 인물은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되느냐? 요걸 보도록 합시다. 네, 제가 이제 JTBC에서 가지고 온 화면이에요. 인물은 어떻게 존재하냐면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나홀로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도 나홀로 존재할 수는 없지만 인간은 여기 이렇게 덩그러니 서 있어도 어쨌든가 그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인물은요. 캐릭터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인물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인물과 상호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작가가 인물을 짠다는 건 주인공 한 명만 짜는 게 아니라 얘가 관계 맺는 모든 관계 맺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의 인물은 다른 인물과의 관계망 안에서 비로소 완성될 수 있어요. 자기 혼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의 인물 소개란을 제가 가지고 온 거거든요. 거기에서 주인공이 진도준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인물 소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진양철 회장의 막내 손자, 미라클 이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설명을 보면은요. 금수저, 있는 집 순양가의 막내 아들, 명석한 두뇌, 집요한 승부근성, 마치 미래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는 듯 보이는 비상한 통찰력, 가차없는 냉정함, 충성을 다했지만 순양가로부터 죽임을 당한 윤현우, 1987년 진양철 회장의 막내 손자 진도준으로 다시 깨어난다. 순양가의 머슴 윤현우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순양가의 막내 진도준은 죽지 않고 반드시 순양제국의 왕자를 뺏을 것이다. 자신을 죽인 순양 일가로부터.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진도준이라는 한 명의 인물을 파악하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두 개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는 진양철 회장. 진양철 회장이 만든 이 소설 안에서 이 진양철 회장이 만든 이 순양가라는 재벌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진도준이라는 인물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얘는 이 순양가 안에 있는 구조 안에서만 저 특별한 금수저 있는 집안 막내 아들 이런 게 다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동시에 이 진도준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는데 또 하나의 존재는 윤현우. 원래 얘가 빙의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빙의되기 이전에 윤현우라는 인물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이해를 하지 않으면 진도준이 왜 부잣집 막내 아들이 자기네 집안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진도준이라는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린 최소한 진양철과 윤현우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알아야 한다. 그 말은 진도준은 진양철과 윤현우 없이는 이해될 수 없는 인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을 만든다는 건요. 한 명의 인물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이 인물을 둘러싸서 이 인물이 관계 맺을 모든 사람들, 모든 인물에 대해서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인물이라는 것은 그냥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인물은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맥락 위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존재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말은 들으면 뭐냐? 인물만 그려내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이 어디에서 살고 어떻게 살고 어떤 관계망 속에서 살 것인가. 한 인물을 그려낸다는 건 이 모든 걸 그려낸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인물은 그가 놓인 허구적 세계관. 왜 허구적 세계관이야? 작가가 창조한 세계관이잖아요. 그 안에서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작품 안에서도 이 진도준이라는 인물이 혼자만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1987년 이라는 어떤 환경 속에서 움직이는,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인물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인물은 다른 인물과의 관계망도 있지만 동시에 이 인물이 어떤 역사적, 사회적 맥락 안에 놓여 있는가 얘도 굉장히 중요해진다.
그러면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소설에서 인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인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성격. 인물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둘러싼 모든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징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드러나는 특징을 우리는 성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캐릭터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해요. 캐릭터라고 말했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느냐,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느냐, 이런 것들과 연결되는 건 거죠. 그러면 인물의 성격은 또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그래서 하나씩 봅시다. 사건이, 우리 뒤에서 이제 또 사건도 배울 거지만 사건이 좀 동사적이에요.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인물, 캐릭터의 특질은 형용사적으로 수사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는 인물은 뭐예요? 작가의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성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인물이 사건의 부속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인물이 사건을 일으키는 존재여야지 사건 안에 인물이 끼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인물의 욕망과 기질이 사건을 유발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어떤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은 굉장히 자기가 갖고 싶은 거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건 꼭 얻어야 되고 내가 욕망하는 건 다 얻어내야 돼요. 이런 인물이 있다면 이 인물이 이 욕망에 맞춰서 계속 살아가면 이 인물은 소설 속에서 어떤 존재가 될까요? 악인에 가까운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내가 원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다면 뺏어서라도 가져야 돼. 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주인공한테 나쁜 짓을 해서라도 뺏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인물이 존재하는데 이 인물이 굉장히 선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파하거나 힘들어하는 거를 잘 못 보고 도와주려고 하고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존재라면 이 사람이 일으키는 사건은 뭐에 관련된 거겠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거나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이 사람이 이렇게 선한데 남의 걸 뺏고 도망가고 막 도둑질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인물을 어떻게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인물이 일으키는 거예요, 사건을. 그 인물의 성격에 맞게.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작품을 쓸 때 제일 나쁜 거는요, 사건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인물을 끼워 넣는 게 제일 안 좋아요. 일단 인물을 만들고 이 인물의 성격을 구체화한 다음에 이 인물이 어떻게 움직여서 이 사건과 연계될까 이런 걸 고민하지 않고 사건 만들어 놓고 인물 이렇게 끼워 놓고 이렇게 하면 좋은 작품이 나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어떤 작품들은 인물이 너무 자기적이야. 이 인물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드는 작품은 딱 하나예요. 인물 따로 사건 따로 설정해 놓고서 그냥 연결시켜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물도 살아서 움직이지 않고 사건도 인물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작품들 같은 경우에 이제 웹소설이든 본격소설이든 어느 텍스트든 마찬가지인데 이 인물은 분명히 이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상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이상한 사건을 일으켜요. 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 두 가지가 잘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인물은 행동하는 주체이지만 동시에 또 그 행동의 총합을 넘어서는 궁극적으로는 그 세계관과 사건 안에서 모든 것과 연결되는 그런 고리를 가진 존재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물은 단순히 사건을 일으키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의 부속물이 아니라 결국에 그 사건의 원인이자 계기이자 사건의 구체적인 과정이자 사건의 결말을 넘어서는 과정까지 모두 다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인물이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소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인물을 판단하고 인물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력적인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창작을 한다면 매력적인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해야 돼요. 정말 많이 그 사람이 그 욕망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상상해야 돼요.
네, 늘 이런 강의를 하면서 찔리는 거는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고 있지만 전 쓰지 않는다는 거. 네, 제가 못 쓰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건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 숨쉬는 인물을 만날 때 저 같은 이제 비평하는 사람들이 신나는 거죠. 아, 매력이 있다. 벌써 잘 만들었네. 네,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매력적인 인물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인물은 관계적인 존재다. 그래서 인물은 사건 속에서 또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변화하는 여러 가지 특질의 복합체예요. 아, 인물의 욕망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서 인물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이 동일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 작품의 인물도 성장서사 같은 경우에 특별히 더 그렇지만 성장을 하거나 어떤 특정한 사건을 겪으면 변화되거나 네, 이런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런 조건들까지도 생각해서 인물을 만들어야 돼요. 아주 선한 사람이 자기의 선함을 조금도 인정받지 못하는 세계 속에 던져졌어요. 이 인물이 선한데 마음이 되게 강인하다면 그 과정에서도 자기의 선함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겠죠. 그런데 굉장히 선한데 이 사람이 온실의 화초처럼 컸어요. 너무 보호받고 어려서부터 사랑받고만 컸어요. 근데 막상 세계에 던져졌는데 되게 유약한 존재인 거예요. 처음엔 선하게 살지만 자기의 선함에 조금도 답변받을 수 없는 세상을 산다면 이 인물은 그 세계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끝까지 자기의 선함을 지키면서? 버틸 수 없어요. 단지 선하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크기를 어떻게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끝까지 그 선함을 밀고 갈 수도 있고요. 그 선함을 버리고 더 사악해지는, 더 타락하는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변화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까지 작가는 예감을 하면서 인물을 구성해야 한다라는 거 잊으면 안 되죠. 다만 뭘 조심해야 되냐? 너무 인물의 매력을 깊이 고민하다 보면은 되게 자기적으로 인물을 구성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또 옛날에는요, 자기적이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또 이제 웹소설이 발전하면서는 이것도 조금 변화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먼치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웹소설에서 주인공은 다 가졌어요. 그냥 주인공만 가면 모든 걸 다 해결하고 다 이겨내고 뭐 못하는 게 없어요. 네, 사실은 얘가 막 마법 능력이 저 밑에였는데 막 순식간에 막 수많은 아이템들을 막 얻으면서 순식간에 막 레벨업 하잖아요. 이게 가능하면 굉장히 또 이 인물은 자기적인 거거든요. 먼치킨이라는 게. 근데 아예 자기적일 때는요, 그냥 자기적인 걸 노골적으로 하면 그게 또 인물의 매력 포인트가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아예 그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더 다른 매력을 줄 것이냐 이것도 또 누가 결정하느냐? 사실은 작가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봅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의 성격은 그 자체로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라는 것도 또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텍스트 안에서 한 명의 인물이 여러 기능을 담당할 수도 있고요. 하나의 기능만 담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각 기능을 수행할 때도 뭘 봐야 되냐면요. 인물은 충분한 개연성 위에서 행동하거나 사고해야 한다. 라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능을 수행한다? 네. 주인공은 주인공으로서 수행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주인공이기 때문에 남을 구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구원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주인공한테 특별한 아이템이나 아니면 특별한 능력을 갖다 주는 존재들이 있어요. 소설에 보면은. 이게 이제 조금 더 명징하게 들어간 게 웹소설이니까 웹소설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요. 장르 소설도 마찬가지고요. 주인공한테 자꾸 뭔가 새로운 능력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존재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런 존재들은요. 꾸준히 주인공 옆에 있는 존재일 때도 있지만 아니면은 특정한 기능만 주고 갑자기 사라지는 존재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인물들을 이렇게 기능별로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물은 한 작품 안에서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 때는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이겠어요? 주인공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는 인물이니까 여러 기능을 수행하겠죠. 근데 엑스트라처럼 잠깐 나타나다가 사라지는 기능만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정도의 기능만 하는 존재들도 있어요. 그런 인물들은 주인공과 긴밀한 관계를 맺지 않겠죠. 근데 같은 기능을 또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악인이 그렇잖아요. 악인 같은 경우에 같은 기능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런 인물은 또 그 기능만 수행하기 위해서 계속 출연을 해요. 요 악인인데 반복적으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인물을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떠올려 볼 수 있는 게 혹시 어렸을 적에 포켓몬스터 보셨나요? 네, 포켓몬스터 보면은 로켓단 나오잖아요. 네, 로켓단 다 아시죠? 네, 로켓단이 나오면 로켓단은 항상 무슨 역할만 해요? 기능을 딱 하나 해요. 갑자기 나타나서 뭐예요? 내가 피카츄를 뺏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그 결투를 신청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서 결국엔 뭐예요? 그냥 지고 도망가는 그 기능만 하잖아요. 대결을 하고서 지고 도망가는 이 기능만 매번 반복적으로 수행해요. 근데 로켓단이 나오면은 그 기능을 수행할 걸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기적으로 같은 기능만 수행하는데 그럼에도 그걸 어떤 방식으로 끼워 넣느냐에 따라서 되게 재밌어질 수 있어요. 포켓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재밌게 이용하거든요. 로켓단이 나올 때마다 항상 반복되는 대사들이 있잖아요. 네. 뭐 우리가 누군지 궁금하시다면 말씀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뭐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들 이름 소개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 대결이 어떨 거라는 걸 알아요. 사실 갑자기 주인공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얘가 하는 대결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로켓단이 나오면 우린 100% 알아요. 무조건 이긴다. 그러니까 뭐예요? 쉬어가는 코너다. 이건. 그리고 웃길 것이다. 대결을 하는데 멋진 척하고 등장하지만 코믹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해서 열심히 지우가 대결을 할 때 우리를 긴장시키던 그 모든 긴장들이 로켓단이 나오면 다 이완되잖아요. 이제 이기겠네. 네, 지우가 이길 거야. 그리고 웃긴 많은 모습을 보일 거야. 쟤네가 어떻게 질지를 구경해야지. 이런 기능만 수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물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한 인물이 여러 개의 기능을 해서 매력적일 수도 있지만 네? 한 인물이 하나의 기능만 해서도 매력적일 수 있다. 작가가 그걸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생각해보세요. 뒤쪽에 가면 우리가 명탐정 코난도 나올 거거든요. 명탐정 코난이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나온 지. 네, 제가 알기로 20년이 넘었어요. 네, 근데 그 보시면요. 혹시 명탐정 코난 보신 분 있나요? 네, 우리 모두 같은 걸 좋아하는군요. 네, 저도 굉장히 사랑하는데 명탐정 코난에 보면은요 20년 넘게 그 탐정 아저씨는 매번 마취총을 맞아서 기절을 하세요. 그분이 생존에 있으신 게 대단한 거예요. 네, 리셋되지 않았으면은 큰일 나요. 마취총 그렇게 많이 맞으면. 근데 매번 그분은 마취총을 맞고 매번 쓰러진단 말이에요. 우리 유탐정 아저씨는. 근데 우리 모두 그걸 보면서 다 알아요. 저분은 나와서 탐정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요? 쓰러지는 역할밖에 안 해요. 그 기능을 열심히 수행하세요. 20년 동안. 근데 우리 다 재밌어요. 그러다가 가끔씩 마취총이 안 먹혀서 유탐정이 안 쓰러지는 날은 어떻게 돼요? 자기 기능을 수행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긴장해요. 저 아저씨가 뭔가 사건을 터뜨릴 것 같은데. 기능을 수행을 못 하잖아요. 저 아저씨는 쓰러지는 게 기능인데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또 새로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뭐예요? 충분한 개연성 위에서 움직여야 한다라는 거. 그 기능을 수행할 때도 그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때도 작가는 모름지기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움직이게 만들어야 한다, 인물을. 그리고 이런 인물들은 모두 특질 안에서, 인물의 설정된 특질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이런 거예요. 유탐정 아저씨가 기절을 안 했는데 마취총을 안 맞았는데 그러면 이 아저씨가 이상한 행동을 해서 실수로 하다가 어부지리로 맞춰야 되잖아요, 범인을. 근데 이걸 우리는 예상하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이 재밌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저씨가 갑자기 코난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추리를 잘해요. 그럼 재밌을까요? 재미가 없죠. 왜냐하면 유탐정은 네, 약간 바보 같은 게 그 아저씨의 매력 포인트잖아요. 그대로 수행을 해야 하는 건 거죠. 이렇게 인물이 자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때조차도 인물의
특질에 맞춰서 새로운 기능을 수행해야만 보는 사람들이 그걸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물을 구성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점점 웹소설에 가면 갈수록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인물이 주변 인물과 맺는 관계, 그리고 인물이 사건이나 배경과 맺는 모든 관계가 개연성이 점점 떨어지는 특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개연성 대신에 뭐가 부각되냐면요. 우리가 클리셰라는 건 뭐예요? 너무나 익숙해서 반복돼가지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코드들을 다 클리셰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 클리셰가 너무 강화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 사이에서 어디에 더 초점을 둘 것인가, 작가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작품은요, 분명히 개연성이 높아서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의 문학작품을 생각할 때, 특히 소설을 생각할 때는요, 개연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분명히 있어요. 자기적인 게 재미가 없고 자기적인 게 텍스트를 수준을 낮게 만든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클리셰 자체가, 우리도 앞서 얘기했지만 클리셰 자체가 그 작품의 매력이 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무조건 더 옳고 어느 한쪽이 더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이미 살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클리셰라는 것을 제가 한 10년 전은 아니고 한 15년 전에 얘기했을 때만 해도 클리셰 범벅인 텍스트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재미가 없다 라고 말하던 시절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놓고 보면요, 저는 지금 클리셰로 범벅된 텍스트도 굉장히 재밌게 봐요. 그리고 클리셰가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로맨스를 봐요. 그럼 어때요? 로맨스를 볼 때는요, 이 남녀 관계가 해피엔딩을 이룰 거라는 기대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맨스의 클리셰예요. 근데 어떤 작품들은요, 아주 전형적으로 그 클리셰에 맞춰서 움직여요. 근데 그걸 보고 재미있어요. 어떤 작품은요, 똑같이 클리셰에 맞춰서 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이 차이를 만드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인물의 성격을 얼마나 잘 만들었느냐도 관련이 있어요. 클리셰 범벅으로 만들었어도요, 인물이 매력 있으면요, 그 자체로 재밌어요. 근데 클리셰가 한가득한데 재미가 없어지는 이유는 인물이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거나, 혹은 인물이 매력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클리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밌어지는 거는 또 개연성이 충만하기 때문에 재미있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작가가 된다라면은 내가 어떤 인물을 어떤 방식으로 놓고 움직일 거냐, 이 문제에 따라서 일부러 클리셰를 더 강화할 수도 있고 일부러 개연성을 더 강화할 수도 있고, 이걸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머릿속으로 계속 굴려봐야 돼요. 상상하면서 이 인물의 이런 성격이라면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클리셰가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대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가라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출발점에 뭐가 있다, 결국엔 다시 돌아가면 개연성이 강조돼서 재미있는 텍스트건, 클리셰가 그 자체로 매력을 주는 텍스트건, 그 중심에는 얼마나 살아있는 인물을 만드느냐, 인물의 성격이 얼마나 독자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느냐, 그리고 독자들이 그 인물 자체를 얼마나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값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단언하는데, 정말 매력적인 인물을 만들어내는데 시간과 공을 많이 들여야 돼요. 그냥 대충 생각해서는 안 돼요. 20대, 대학생, 부유한 환경, 아니면 뭐 중소, 그러니까 뭐 중간계층, 뭐 이렇게 설정해놓고 남자, 여자 이렇게 설정해놓고 인물을 그려놓으면요, 이 인물이 절대 매력적일 수가 없어요. 소설에 단 한 줄이 나오지 않더라도 작가는 인물을 구성할 때 이 인물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거기에 존재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작가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단 한 줄도 쓰지 않더라도 그 인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얼버무려가지고 대략적인 구성물로 인물을 만드는 거는 이미 시작부터 그 작품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일부러 굉장히 전형적인 인물을 만들어서 아주 보편적인 특성 위에서 움직이게 실험적인 것들을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작가는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최대한 완벽하게 그 인물을 이해하고 그 인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돌려봐야 한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작을 한다면 뭐부터 이해해야 한다? 인물. 그리고 창작을 한다면 인물부터 제대로 고민하고 사유해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잠깐 쉬고서 인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인물 얘기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5분 정도 쉬고 그 다음에 사건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이어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물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얘네는 자꾸 다른 인물들이랑 부딪혀요. 그렇잖아요? 부딪히면 뭐가 일어나요? 사건이 일어나요. 제가 여기 있다가 이러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여기 갔다 이렇게 탁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딱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사건이에요. 우리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네. 인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인물이 움직이고 인물이 생각하고 뭔가를 하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건이라는 건 인물이 사고하고 행위하는,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이 결합돼서 사건으로 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기 오지 않았으면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뭔가를 하니까 이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비 와서 사실 걱정했거든요. 아무도 안 오면 나 혼자 쟤하고 나하고 마주하고서 둘이 카메라와 내가 대화를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수업들도 있거든요. 네, 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왔기 때문에 제 수업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건 거죠. 네, 그러면 뭐냐? 소설의 사건이라는 것은 결국 인물의 연속적인 행위나 연속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변화를 만들면 생성이 되는 게 소설의 사건이에요. 이런 건 거죠. 여기에 사람이 혼자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끝날 때까지 이러고 있어요.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의 존재가 나타나요. 그러면 둘이 이렇게 나란히 있어도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둘만 존재해도 나름 사건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 아, 진짜 서로에게 관심이 없구나. 그렇잖아요. 둘이 대화도 안 나누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요. 이래도 나름의 사건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분리되어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얼굴도 못 보고 각각 그냥 이러고 서 있기만 해요. 물론 서 있는 것도 사건일 수 있지만 그러고만 있으면 얘네들이 만나지 않으면 사실은 소설 안에서는 우리가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사건은 인물이 혼자서 일으키기도 하지만 완벽한 모노드라마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소설 안에서 인물은 다른 인물과 이렇게 만나야 돼요. 네, 만났어요. 만나면 뭐예요? 네, 약간 화장실 입구에 붙어 있을 것 같은 그림이지 않나요? 네,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저 이렇게 출처가 다 써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남자랑 여자랑 만났으면은 아, 두 인물이 남녀가 주인공이야 그러면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러브 스토리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헤어진 관계거나 이렇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렇게 인물 둘이 만나는 것만으로도 뭐가 발생한다? 사건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건과 서사라는 건 이야기가 있는 어떤 흐름이에요. 그러면 사건과 서사의 관계를 봅시다. 우리가 서사, 이야기성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사건이 연속적으로 하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재현되면 그게 연결돼서 뭔가 의미를 전달해요. 독자한테. 그럴 때 우리는 그걸 서사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건을 행위하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인물이라고. 그리고 이 사건이 배열되는 걸 우리는 플롯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건은 뭐냐? 우리가 이 얘기가 재밌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건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연쇄된 것이 재미있게 연결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재미있다고 느끼면 그 사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아무 사건도 안 일어났는데 어떻게 재밌을 수가 있어요. 뭔가 일어나니까 재밌는 거죠. 그렇죠? 제가 여기서 우리 수업이 재미없는 이유는 제가 여기서 말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제가 여기서 슬랩스틱 코미디를 하면은 훨씬 더 재밌어지겠죠.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사건이라는 것이 재밌으니까 이야기가 재밌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 플롯은 이런 사건들이 연쇄된 미학적인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플롯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얘를 잠깐 봐야 돼요. 뭐냐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점심이 돼요. 그렇죠? 점심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저녁이 돼요. 하루가 원래 그래요. 점심이 먼저 시작됐다가 아침에 갔다가 저녁으로 사람이 이동할 수는 없어요. 시간은 반드시 아침에서 밤으로 가요. 그렇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것만 쫓아간다면 우린 그거를 그냥 스토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소설은요, 이렇게 시간 순서에 따라서 배열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재미있는 소설은 시간이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녁에 시작했다가 인물이 저녁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던 사건이 나왔다가 다시 저녁으로 돌아갔다가 아침으로 갔다가 점심으로 갔다가 다시 저녁으로 올 수 있어요. 이야기라는 것은 막 회상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진짜 사건 자체가 이렇게 툭툭 왔다 갔다 교차되기도 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배열하는 거는 시간 순서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게 뒤바뀌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훨씬 더 재미있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플롯이라고 해요. 네, 플롯이라는 것은 더 재미있고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기 위해서 작가가 의도적으로 시간의 연세를 섞어 놓는 거예요. 바꿔 놓는 거예요. 더 주제를 강렬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플롯이라고 말했을 때는요, 아침, 점심, 저녁 순으로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얘네들이 뒤바뀌어 있거나 일부러 교차되거나 이런 방식으로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즐겨보시는 대부분의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플롯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꼭 그런가? 라고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왜 그 어르신들이 많이 보는 일일극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일일극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 라인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플롯보다는. 플롯 구조보다는 시간 순서대로 매일매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가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러면 작품을 이해한다는 건 이 플롯을 이해한다는 것의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플롯을 이해하려면 여기를 포커스를 둬야 돼요. 왜 이렇게 배치했을까? 작가는 왜 이렇게 시간 순서로 배치하지 않고 시간을 뒤틀어 놓거나 시간을 역행해 놓거나 이런 것들을 왜 했을까? 라는 것을 분석해야 되고 그 이유는 찾아 들어가 보면은 대부분 주제와 관련이 있어요. 주제를 더 강렬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주제에 더 사람들이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플롯의 구조를 쓰는 건 거죠. 그럼 봅시다. 네, 인물과 사건 계속 볼게요. 결국에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인물의 욕망이라는 거, 그리고 인물의 기질이라는 거, 이런 게 사건을 일으켜요. 사건이 저절로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이 애초에 그런 욕망과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끌어당겨지는 건 거죠. 그러면 특히나 그 중에서도 주인공은요, 목표가 가장 분명한 인물이에요. 왜냐면 주인공이니까요. 걔가 혼자서 다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공만 자기 목표를 갖느냐? 그렇지 않아요. 주인공 외에 주인공과 관계를 맺는 다른 인물들도 당연히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움직여요. 그렇다면 행위가가 아니라 행위자예요. 행위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인물이 이제 자신만의 목표를 향해서 사고하고 움직인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어떠냐? 주동인물, 주로 주인공이죠. 얘네들은 긍정적인 애들이에요.
소설은 이런 긍정적인 인물들이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반동인물, 주인공과 반대로 부딪히는 인물이죠. 얘네들을 가르치는, 얘네들이 원하는 목표가 주로 부딪힐 때, 그때 가장 소설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이 사건을 더 매력적으로 보여주고 얘를 더 사람들이 얘한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얘가 직접적으로 주제와 더 강렬하게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플롯이라는 걸 이용하는 건 거죠.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하나하나 축적돼서 결국에 이끌어지는 게 갈등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사건은 자연스럽게 갈등을 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갈등 없는 이야기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 너무 사람들이 부딪히는데 싸우지도 않고 속상해하지도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는 매일매일 행복해요. 이러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구성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유치원생들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특별한 갈등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그래도 애들은 재밌게 보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잘못 본 거예요. 얼마나 커다란 갈등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렸을 때 번개맨 보셨어요? 번개맨 보세요. 얼마나 커다란 갈등이 있어요. 네, 거기에 맨날 악당들이 존재하잖아요. 과자 하나 뺐는데도 엄청난 악당들이 나와가지고 다시는 그 과자를 못 먹게 할 만큼 열렬하게 과자를 뺏어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면서 외치잖아요. 나 와주세요. 나타나요. 번개맨 막 이러면서 외치면 번개맨이 짜잔하고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갈등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다 같이 나와서 뽀로로로 나와서 즐겁게 춤만 춰요. 이렇게. 이거 화면에 나가는 건데 춤추면 안 되는데. 네, 이렇게 즐겁게 다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춤만 춰요. 그러면 애기들도 다 하품하고 자요. 재미없어서. 번개맨이 인기가 많은 건 갈등이 극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뽀로로 이야기가 나와도요. 갈등이 극적이어야지 재밌어요. 네, 그래서 갈등 없는 이야기는 재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에 이야기를 만드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갈등이다. 왜냐? 갈등이 끝나면 이야기도 끝나요.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만나가지고 네, 열심히 싸우고 울고 속상해하고 오해하고 이러다가 둘이 모든 게 다 풀렸어요. 그럼 어때요? 더 이상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갈등이 끝났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스토리가 끝나는 거예요. 드라마의 끝은 우리는 그래서 그 후로 행복했습니다 하면 끝이잖아요. 이제 갈등이 없으니까. 네, 요즘은 좀 다른 구조도 많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갈등이 없으면 이야기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소설 속의 인물들은 네, 구성할 때 얘네들은 그냥 등장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갈등을 일으키려고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또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지만 소설의 인물이 인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걸로 다시 돌아가요. 우리는 인간이라면 학교에 가서 친구랑 아무런 갈등 없이 사이좋게 지내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보내야지 그날 하루가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네? 좋은 날이에요. 그렇잖아요. 갈등 없이 오늘도 아침에 학교에 가서 친구랑 사이좋게 점심 잘 먹고 네, 빠이빠이 하고 집에까지 무사히 아무 일도 없이 유쾌하게 잘 돌아왔어. 그럼 우린 그날이 제일 행복한 날이잖아요. 그런데 소설로 들어가면 그날이 제일 재미없는 날이에요. 그렇잖아요. 소설로 들어가면은 아침부터 친구랑 뭔가 갈등해서 아침부터 친구가 학교에 안 와야 되고 아침부터 친구랑 싸워야 되고 근데 점심 먹다가 누군가가 막 갑자기 책상을 밀고 이런 게 일어나야지 소설은 재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물은 인간이랑 다른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과 소설 속의 인물이 등장하는 방식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무조건 등장하면 뭘 일으킨다? 갈등을 일으킨다. 아무리 좋은 관계여도. 그리고 인물과 사건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뭐가 또 있어야 되냐면요. 배경이라는 애가 있어야 돼요. 인물은 아무도 없는 데에서 혼자만 서 있지 않아요. 다른 인물이랑 같이 있어요. 그 얘네가 부딪히면 갈등이 일어나면서 사건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얘네를 사건이 일으켜요. 근데 얘네가 아무것도 없는 무의 공간에서 갈등하고 사건을 일으키지 않아요.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걸 또 만들어주는 게 작가의 역할이에요.
네, 불쌍하게 인물을 아무것도 없는 허 벌판에다가 던져주는 것도 그 자체가 공간이 되는 거예요. 배경이라는 건 그런 존재인 거죠. 이야기의 시공간은 배경이라는 이름으로 설정이 되는데요. 이건 인물이 활동하고 사건이 전개되는 시간과 공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화장실 앞에 그려졌을 것 같은 그 그림을 다시 모셔와 볼게요. 네, 여기에 남자아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두 학생이니까 남자아이로 해봅시다. 살짝 양복을 입은 것 같은데 교복이라고 대충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남자아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자아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을 여기다가 놓고 있으면은요, 아무것도 없는 빈 벽에다가 얘네들을 놓으면요, 재미있는 스토리 라인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아무리 얘네가 열렬히 싸우고 열렬히 대화를 나눠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냐면요, 배경이란 개념이 들어가요.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뭔 것 같아요? 네? 성이잖아요. 네, 궁전이잖아요. 궁전이 배경이에요. 거기에 남자아이가 있고 여자아이가 있어요. 네. 웹소설로, 우리 웹소설 수업이니까 웹소설로 생각해 봅시다. 네. 이 소설의 장르는 뭐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쵸. 로맨스 판타지. 특히 중세풍의 로맨스 판타지가 될 가능성이 높죠. 왜? 성에 있잖아요. 네. 그냥 성이 있고 남녀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아, 이것의 장르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얘네가 교복을 입은 학생이라면 뭐예요? 로맨스 판타지인데 뭐가 되겠어요? 네. 네. 타임루프라든지 아니면은 타임슬립이라든지 이런 게 될 수 있고요. 얘네가 저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저기에 나와 있는 원래 인물 속에 들어갔어요. 그럼 뭐가 돼요? 빙의물이 되는 건 거죠. 같은 로맨스 판타지, 중세풍의 로맨스 판타지지만 저 인물 설정이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새로운 배경을 봅시다. 이건 뭔 것 같아요? 대도시죠. 네, 대도시예요. 뭔가 굉장히 상업 건물 같은 것들이 놓여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네, 여자아이가 있어요. 먼저 여자아이를 그냥 넣어본 거예요. 아까 계속 남자아이만 먼저 나와서 여자아이일 수도 있고 이번에는 성인으로 갑시다. 여성인물이 있어요. 네, 남성인물이 있어요. 네, 그러면 뭐예요? 얘네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장르적으로. 그쵸, 오피스 로맨스가 되죠.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인 거죠. 우리 네, 여러분들이 웹소설에서 오피스 로맨스를 볼 일은 별로 없고 드라마에 왜 얼마 전에 했던 사내 맞선. 네, 얼마 전이 아닌가요? 벌써 작년인가요? 네, 작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사내 맞선 같은 게 대표적인 오피스 로맨스잖아요. 네, 아니면은 현실 판타지도 가능해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판타지도 가능하죠. 단지 인물은 거기에 놓여 있는데 배경이 바뀌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또 달라져요. 아까는 우리가 뭐 했어요? 성에 가 있는 네, 교복 입은 아이들, 정신만 교복 입은 아이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아이들이 그대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는 로맨스 판타지라는 걸 생각했는데 이번엔 역으로 얘네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얘네가 뭐일 수도 있어요. 과거에서 현재로 온 존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식의 장르가 네, 타임슬립인데 과거에서 현재로 오면 조금 더 끔찍하지 않을까요?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렇게 과거에서 현재로 옛날엔 그런 작품들도 꽤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타임슬립물을 만들 수도 있는 건 거죠. 네, 생각해보니까 요새 하는 무슨 드라마 중에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제가 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네, 과거의 인물이 현재로 온 드라마가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런 드라마도 상상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봅시다. 뭔 것 같아요? 네, 병원이에요. 병원에 남녀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네? 네, 병원에 의사물, 메디컬 로맨스가 여기서 생겨나는 거죠. 네, TV 드라마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메디컬 로맨스가 가능해지는 거죠. 사실 네, 웹소설에서도 메디컬 로맨스나 메디컬과 관련된 판타지나 이런 것들은 인기가 많아요. 네, 이런 게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훨씬 친숙한 걸로 가봅시다. 여기는 어딜까요? 네, 학교죠. 네, 학교에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하이틴물이 되는 거죠. 네, 개인적으로 저는 하이틴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중학생, 고등학생이 나오는 프로를 좋아하고 초등학생 프로도 좋아해요. 네, 아까 열심히 번개맨을 외치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네,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잠깐 봤지만 구조가 만약 이렇게 되어 있다. 한쪽은 궁전, 한쪽은 학교예요. 근데 여기에 남자아이가 있고 이쪽에 여자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얘기했던 타임슬립물이 더 명확해지겠죠. 현재에 있는 사람이 과거로 가거나 과거에 있는 사람이 현재로 가거나 아니면 빙이 되거나 이런 식의 구조로 이 배경 설정 자체가 또 장르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건 거예요. 그럼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 속에 시공간이란 뭐냐? 인물과 사건이 실질적으로 위치한 물질적인 배경으로서 존재하는데요. 이런 이야기의 시공간은 선택과 집중의 결과물이에요. 왜냐하면 이야기에서는요, 인물들이 돌아다니는 모든 장소를 보여주지 않아요. 얘네들이 특별히 더 자주 만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그 장소들만 보여줘요. 그리고 그 장소에 집중해요. 네. 그리고 그 장소가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가져서 그 장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품의 어떤 특징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장소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거는 빙의물이나 판타지나 이런 데선 잘 드러나지 않고요. 현실을 다룬 작품들에서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나요. 장소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 장소에서 드러나는 특별한 성격을 말하는데 공간이라고 말했을 때는 우리가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만 놓여 있으면 공간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선 후기의 어느 바닷가 마을. 이러면 그냥 공간이에요.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소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뭐가 있냐면요. 문화적, 지역적, 역사적, 맥락적 의미를 가져야 돼요. 걔가 그 자체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건 상대적인 건데 아까 조선 후기의 어느 바닷가 마을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일제강점기 각국 조계가 들어선 개항지 인천의 항만 요게 어때요? 훨씬 더 뚜렷해요. 아니면 항만도 좀 너무 요즘 개념인 것 같다. 써놓고 보니까 인천의 바닷가 마을 이렇게 간다면 걔가 어때요? 훨씬 더 위에 거보다는 뚜렷해요. 장소성이라는 건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무엇보다 더 뚜렷한 이런 느낌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이 장소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작가가 혹은 독자가 시청자가 이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특정한 공간에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그 공간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이룰 때 그래서 오직 이 공간에서만 뭔가 조금 더 특별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왜냐하면 그 장소니까 라는 느낌이 들 때 그럴 때 우리는 그걸 장소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사실 장소성이 뭔지 명확하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뒤에 사례를 보면서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소성 이런 거는요. 결국에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 작가가 느끼기에, 독자가 느끼기에 거기에 그 어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장소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 장소에 대한 게 이 장소가 아니라면 이 인물들이 도저히 만날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이 인물들이 이런 사건을 일으킬 것 같지 않고 오직 그 장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훨씬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느낌을 줄 때 그리고 그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할 때 맞아 그런 것 같아. 그 장소가 되게 특별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줄 때 우리는 그걸 장소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장소성이 부여된 시공간은 사실 그 자체로 사건과 인물을 좌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장소성일까? 어떤 작품 속에서 장소성이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걸까를 생각해보면 대표적인 작품이 있어요. 바로 뭐예요? 보셨나요? 응답하라 1988. 네, 다들 아직 못 봤어요? 네. 너무 재미있는데 어머니 좀 보게 해주세요. 네, 이거는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재밌는 작품이고 너무 좋은 작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재밌게 본 작품인데, 네, 응답하라 1988을 보면은요, 이 배경이 뭐냐면요, 쌍문동이에요. 네, 쌍문동이라는 동네, 서울의 약간 이제 변두리 지역인 거죠. 아주 발전된 지역은 아니에요. 아주 잘 사는 동네도 아니지만, 네, 중산층 가정들이 사는 그런 동네예요. 80년대 중반에. 쌍문동이라는 동네. 그래서 굉장히 가족적이고 따뜻한 이웃들이 모여 사는 이런 마을로 얘기를 해요. 사실 그림만 봐도 정겹잖아요. 이 사진만 봐도.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왜 응답하라 1988은 쌍문동을 배경으로 했을까요? 그리고 쌍문동은 왜 사람들이 쌍문동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아, 저 동네는 그럴 것 같아. 저 동네라면 저런 사람들이 살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주게 된 데는요, 배경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한테는 좀 낯설지 모르겠지만 아기 공룡 둘리. 최근에 네, 재개봉해가지고 네, 여러분들도 조금 알 것 같긴 한데 둘리네 가족이 살던 곳이 어딘가요? 쌍문동이에요. 네, 둘리 가족이 살던 곳이 쌍문동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우리한테는요, 쌍문동에 대한 추억이 내재되어 있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바로 고길동 아저씨 집이 쌍문동이고요. 쌍문동은 이게 가능한 동네예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네, 혹은 바다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제 빙하에서 나왔잖아요. 네, 둘리는 빙하에서 나오고 또치는 하늘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저런 애들이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무전 취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얹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할 것 같은 동네로 만들어줬어요. 아기 공룡 둘리가. 쌍문동을. 그런 정겨운 동네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응답하라 1988에 쌍문동이라는 동네 이름이 나오자마자 모든 사람이 저 동네라면 그냥 서울에 저런 데가 어딨어 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치 옛날에 서울도 저랬지 라는 느낌을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장소성이에요. 사실 이 쌍문동이라는 동네의 장소성을 만들어준 건 누구냐? 아기 공룡 둘리고 아기 공룡 둘리의 작가인 김수정 작가가 만든 거고 그 장소성을 그대로 이 장소성이 너무나 탄탄하기 때문에 그대로 안고 가서 만들어진 작품이 응답하라 1988인 거죠. 사실 이 응답하라 시리즈 중에 응답하라 1988이 가장 흥행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완벽한 장소성이 이미 한국인들 안에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다른 사실 응사도 있었고 그 전에 응칠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응사도 장소성이 나름 뚜렷했어요. 신촌이라는. 근데 응사나 응칠보다 응팔이 훨씬 더 대중들로부터 각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쌍문동이라는 굉장히 명징한 장소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배경을 많은 것을 얘기하지 않아도 되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던 거죠. 사실 장소성을 잘 만들어 놓으면 장소성이라는 것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장소에 갖다 놓기만 해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리고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충분히 개연성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건 거죠. 그러면 장소성만 있느냐? 배경에는 세계관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사실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계를 보는 관점이잖아요. 근데 웹소설이나 장르소설에서의 세계관은 창작물의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가상세계나 그 배경 설정 전체를 그냥 세계관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것도 그냥 유니버스라고 다 통칭해서 말을 해요. 세계관이라는 말도 잘 안 사용하고 무슨 유니버스 이런 식의 방식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니버스도 장소성과 마찬가지로 매력적인데요. 왜냐? 유니버스를 공유해요. 작가들이. 아까 우리가 쌍문동이라는 장소성을 공유해서
분리해서 응팔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요즘 작가들의 세계에서는 이 유니버스를 공유함으로써 유니버스 이 세계 자체를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되게 자연스럽게 독자들이 이 유니버스 자체에 익숙한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설정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웹소설이 실제로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웹소설을 많이 읽진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친숙한 영화를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마블의 시네마틱 유니버스라는 거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블 세계관 안에서 공유되는 게 있잖아요. 평행 세계관이라든지 이렇게 마블 시리즈마다 다른 인물이 등장해도 기본적으로 마블의 유니버스를 공유를 해요. 그래서 다른 인물이 등장하고 다른 시대를 만들 때도 마블 세계관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걸 구구절절히 시청자에게, 관객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건 마블이니까, 마블의 유니버스 안에 들어가 있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니까 라고 설정된 값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걸 이해하면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블의 유니버스는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영화에 대한 몰입도가 달라져요. 알면 더 재밌게 볼 수 있고요. 모르면 재미가 없어요. 마블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블의 유니버스를 굉장히 잘 이해하게 돼요. 이 유니버스 자체에 대해서 장소성만큼이나 공유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건 보면 바로 마블이야 라고 알 수 있을 만큼 익숙해진다는 거죠. 이것과 비슷한 걸로 제가 좋아하는 건 코난의 세계관이 있잖아요. 코난의 세계관이 있으면 코난 안에서 궤도키드가 나왔을 때와 코난이 나왔을 때 세계관을 공유하기 때문에 궤도키드가 나와도 우리는 당연히 코난의 세계관 안에서 궤도키드를 판단하는 건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제3의 인물 루팡 3세와 코난이라고 해서 서로 다른 세계관이 하나의 작품에서 만나기도 해요.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오히려 이쪽이 더 가깝지 않나요? 명탐정 코난 안 좋아하시나요? 여기 명탐정 코난 좋아하는 자체가 작품 안에서 인물들과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작동하게 하는 원리가 되기도 한다라는 건 거죠. 그럼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됐죠. 소설의 구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소설의 구성이라는 것은 소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짜여지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 소설의 구성에서 우리는 뭘 배웠냐면요. 인물, 사건, 배경을 배웠어요. 제가 평소보다 오늘 수업이 좀 짧게 끝날 것 같아요. 원래 시간을 칼같이 맞추는데 오늘은 좀 짧아질 것 같네요.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이 같이 돌아가면서 소설이 완성된다라는 거. 인물에 가장 중요도를 두었지만 사실 이 인물만으로 소설이 움직여지지 않고요. 사건만으로 움직여지지 않고요. 배경만으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톱니 중에 뭔가 하나라도 빠지면 소설은 튕겨져 나가게 돼요. 제대로 된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게 된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설을 창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뭘 봐야 되냐? 인물을 만들어 놓고 그 인물이 얼마나 살아있도록 만들 수 있느냐를 생각해 놓고 그 다음에는 그 인물이 어떻게 움직이고 관계 맺느냐 그걸 통해서 사건을 만들어 나가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배경까지 그 사건들과 인물이 어디에 놓일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의 측면만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낼 수 없다.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들을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그 고민의 과정을 통해서 작품 창작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 얘는 뭐냐? 작품을 쓰기 이전에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작품을 그냥 써내려가는 거는요. 이미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 작품 자체가 완성될 가능성이 적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웹소설 스토리텔링을 위한 기초 다지기예요.
웹소설을 쓰는데 기성소설에서 말했던 이런 이론을 왜 배워야 하느냐를 놓고 본다면 결국에 웹소설도 뭐다? 소설이다. 그리고 이 소설은 결국에 인물과 사건과 배경이 서로 맞물려 가면서 서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지 않고 쓴다면 좋은 작품을 만들기 어렵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네, 저의 기초 다지기는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네, 참고문헌은 이런 책들을 참조를 했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작가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웹소설을 창작하는지, 또 웹소설의 창작 환경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 장르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실 거예요. 그 수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웹소설 창작이라는 목표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2주차 동안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